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요? 우철쌤의 역사 카페. 비잔티움 제국. 4세기 말 로마 제국은 동과 서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395년 65대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의 아들 2명에 의해 로마 제국이 동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인데요. 서로마 제국은 기존의 로마의 역사를 그대로 잇는다고 해서 66대 황제로 호노리우스가 즉위합니다.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새로운 나라로 취급되어 1대 황제 아르카디우스가 즉위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불리죠.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은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 줄여서 콘스탄티노플로 정합니다. 이 지역은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죠. 이곳은 유럽 지중해와 아시아 흑해를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이곳은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되죠. 지금 보던 사진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는 아주 정교하고 큰 성벽입니다. 이러한 정교한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을 만큼 큰 도시로 성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정치, 체제를 살펴볼 건데요. 황제 중심 체제입니다. 황제가 정치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왼쪽에 그림의 오른손 들고 있는 망치처럼 보이는 지팡이가 바로 정치권과 군사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왼손에는 십자가 형태인 성유물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황제가 종교적 권한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근거로 비잔티움 제국에서 황제는 크리스트교의 군주입니다. 서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의 군주는 교황인데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크리스트교의 군주는 황제였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자율성은 없었고 황제는 교회를 통제합니다. 이에 따라 황제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종교회의 소집권을 가지고 있고 종교회의의 내용 결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1기, 2기, 3기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기는 비잔티움 제국 형성기, 전쟁기, 정비기로 구분이 됩니다. 아르카디우스 황제 이후 527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즉위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주요 활동은 정복활동,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그리고 사진과 같은 성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정복활동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뒤에서 설명하고요. 성 소피아 대성당은요. 왼쪽 사진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죠. 바로 가운데에 돔 형태의 지붕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첨탑이 있다. 이게 바로 비잔티움 양식인데요. 하지만 이 성 소피아 대성당은 이후 이슬람 세력에 의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빼앗기고 이 곳은 이슬람교의 종교 행사 용도로 사용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추가 이야기입니다. 532년에 니케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황제의 아내와 테오도라의 조언으로 진압할 수 있었고 이후 황제의 권력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고 황제의 권력을 점점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정복 활동을 펼칩니다. 벨리사리우스와 나르세스를 파견하여 반달 왕국과 동고트 왕국을 정벌하죠. 반달 왕국은 예전에 카르타고가 있던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이고 동고트 왕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게르만족이 이탈리아 반도 쪽에 세운 왕국입니다. 이 두 왕국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점령함으로써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 영토 대부분을 회복합니다. 다음으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로마법 대전인데요. 어떤 의미냐? 여러 지역에 퍼져있는 로마의 다양한 법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권의 로마 법전으로 편찬한 것입니다. 이것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강력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인데요. 가운데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관리와 군인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성직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대부분을 황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림이고요. 이로 인해서 황제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부 민족의 침입을 받은 비잔티움 제국은요,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북쪽에서 몽골족인 아바르족이 침입해왔고 러시아의 슬라브족도 침입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공격해왔죠.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공격에 시리아와 이집트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이후 황제인 헤라클리우스 황제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자 노력했고 그로 인해 시리아, 이집트 영토를 다시 되찾아왔죠. 하지만 7세기 이후 이슬람 제국 세력이 성장하면서 이슬람 제국 세력은 서아시아와 소아시아를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이렇게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가 다시 줄어들죠.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제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의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군 관구제, 테마제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은 둔전병제입니다. 먼저 군 관구제를 설명하면 영토를 30개의 군관구로 구분한 다음 이 군관구를 담당할 사람으로 군사령관의 직책인 스트라테고스를 임명합니다. 이러한 스트라테고스는 황제가 직접 임명하고요. 이 스트라테고스한테 어떤 권한을 주냐? 지방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쥐어줍니다. 마치 중국의 당 절도사와 비슷하네요. 근데 그 결말도 비슷합니다. 스트라테고스는 점점 권력을 쥐어잡기 시작했고 지방 분권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래도 지방에서의 군사력을 잘 통치하고 이슬람 세력의 공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 군 관구제를 시행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둔전병제입니다. 군 관구에 있는 자영농들은 군역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군역을 수행하다, 즉 농민들이 군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군인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선 자영농을 많이 늘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서 자영농이 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조건을 하나 겁니다. 너희 농민들이 군역을 계속 한다면 토지를 너희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걸 받아들인 농민들은 그대로 자영농이 되고 자영농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군역을 할 사람들이 많아졌다. 군인들이 많아졌다. 군사력이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농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 수입,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비잔티움 제국은 성장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게 2기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2기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은요, 바로 성상숭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레온 3세, 레오 3세라고도 하는 황제 때요, 성상숭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수도원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권력을 키워나가자 레온 3세 황제는 이 수도원 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죠. 이에 726년에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성상이란 성스러운 우상이라고 종교적으로 신에 대한 조각상이나 초상화를 두고 거기에 기도를 드리는,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상숭배 금지령이란 수도원이 예수의 초상화나 조각상을 숭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상숭배 금지령에 따라 성상 파괴 운동이 전개되죠. 예수의 초상화나 조각상을 찾아서 찢거나 깨트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상숭배 금지령의 시행 목적은 수도원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비잔티움 교회에서 숭배할 것은 황제이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상숭배 금지령을 서로마 교황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선언을 합니다. 이에 따라 서로마 교황과 비잔티움 레오 3세는 대립을 하게 되죠. 이로써 크리스트교 교회가 서교회와 동교회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황제들은 이 성상숭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레네 여황제 같은 경우엔 787년에 성상 파괴 금지령을 내려서 성상숭배 금지령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레오 5세는 815년에 성상숭배 금지령을 다시 선언하고요. 미알 3세는 843년에 성상숭배 부활을 외칩니다. 이러는 와중에 867년 비잔티움 제국의 마케도니아 왕조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슬람 세력이 분열했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의 숨통이 트이게 됐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조는 영토 확장 활동을 합니다. 왼쪽 동그라미부터 크레타 섬, 안티오크, 북부 시리아 지역을 점령해 나가죠. 그리고 터키 동부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를 장악합니다. 이 아르메니아를 장악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 있는 셀주크 튀르크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왼쪽 위에서부터 코르시카 섬, 사르데냐 섬, 시칠리아 섬을 공격해 장악하죠.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하던 중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집니다. 지방 유력 세력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토지들을 다 끌어모으기 시작하죠. 이에 따라 제국의 영토가 부족해지게 되고 농민들한테 나눠줘야 할 토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영농 숫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지방 유력 세력에게 토지를 빼앗기는 자영농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써 자영농은 몰락하였고 이 몰락한 자영농들은 지방 세력의 영토에 가서 농사를 짓는 예농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영농이 군역을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군역하고 세금을 낼 사람들이 줄어든다 라는 뜻이고, 오히려 지방 세력의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지방 세력의 권력이 성장하게 만든다. 이러한 분위기로 비잔티움 제국이 흘러갑니다. 이로써 비잔티움 제국의 체제 중 하나인 둔전병제가 붕괴되고 군사력이 약해졌고, 이 말은 황제의 권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지방 세력은 많아진 예농들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었고, 그로 인해 세력이 성장하여 지방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황제 권력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죠. 비잔티움 제국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군 관구를 세분화시키죠. 더욱 작게 나누어 통치했고, 이것의 목적은 군사령관 스트라테고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유력 세력의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은 3기에 들어갑니다. 쇠퇴기라고도 하죠. 유럽에서 2차 민족 이동이 일어납니다. 바이킹스라고 불리는 노르만족이 이동하죠. 이 노르만족은 1054년에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이죠. 비잔티움 제국이 이 노르만족의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서로마 교황이 노르만족을 지지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에 비잔티움 제국과 비잔티움 교회가 로마 교황에게 반발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교회와 서교회가 완전히 분열됩니다. 서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 하고, 동교회를 비잔티움 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교회는 분리되어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이후 1057년에 마케도니아 왕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러던 중 셀주크 티르크가 비잔티움 제국 영토를 침입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막기 위해 보내진 제국군이 패배하면서 점점 밀려났고, 결국 셀주크 티르크는 소아시아를 점령한 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장악합니다. 이후 셀주크 티르크는 이 지역을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현대까지 이 지역을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죠. 셀주크 티르크는 터키 동부 지역으로 돌아가 니케아라는 지역, 지금의 터키 이즈니크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수도로 삼고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071년에 셀주크 티르크와 비잔티움 제국이 만지커트 전투를 치릅니다. 여기에서 셀주크 티르크가 크게 승리하였고, 비잔티움 황제 로마노스 4세 디오예니스는 포로로 잡히게 되면서 비잔티움 제국의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셀주크 티르크는 아나톨리아 지방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 과정에서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후 셀주크 티르크는 크리스트교의 성지 순례를 금지한다라고 발표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크리스트교도에게 예루살렘은 예수가 십자가에 박혀 순교한 지역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지역으로서 신자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했던 지역인데, 이것이 이슬람교 세력에 의해서 막히게 된 겁니다. 이를 되찾기 위해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서로마 교회의 교황인 우르바누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도움 요청을 승인한 우르바누스 2세는 서유럽 사회에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해달라는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이에 응한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1096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십자군 전쟁은 1차부터 8차 전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나요. 이에 따라 당시 십자군 전쟁 중심에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은 세력이 약해지게 되었고, 이후 200년간 세력이 계속 약해진 비잔티움 제국은 새로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티르크,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의 공격을 받고 1453년에 멸망합니다.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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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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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이로써 비잔티움 제국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니까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죠. 바이바이.